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산업재해 보험, 줄여서 흔히 산재보험이라고 하죠. 네, 안녕하세요. 특히 그중에서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다는 게 과연 뭘 의미하는지 이걸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 매일 일하시는 거의 모든 근로자분들 또 사업하시는 사업주분들께도 정말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중요하죠. 오늘 저희가 참고할 자료는요. 정부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사이트에 있는 PDF 파일입니다. PDF 산업재해보험 1 업무상 재해 .pdf 이거고요. 이게 2025년 8월 15일 기준 정보니까 그 점은 참고해 주시고요.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 정보를 아주 이해하기 쉽게 잘 정리해 놨더라고요. 네,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 산재보험이 정확히 어떤 건지, 그리고 아마 가장 궁금하실 텐데 어떤 경우에 내 사고나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 그 핵심 기준들을 한번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먼저 이 산재보험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제도인지 그 개념부터 좀 확실히 하고 가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산재보험은요,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리거나 또 안타깝게 사망했을 때요, 국가가 나서서 좀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일상이나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뭐 재활까지 도와주는 그런 제도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뭐 선택사항이 아니라 국가가 운영하는 의무적인 사회보험이라는 점입니다. 아,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의무보험이다. 이 점이 중요하군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하게 된 건가요? 그냥 뭐 회사랑 근로자랑 알아서 잘 해결하면 안 되는 거였을까요? 그게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예전에는 사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일하다 다치면 근로자 본인이 직접 이거 회사 잘못이다. 즉, 사업주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는 걸 증명해야 했어요. 그래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아내야 했죠. 와, 개인이 그걸 증명하기는 정말 쉽지 않았겠는데요? 그렇죠. 이게 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또 힘없는 근로자 개인이 뭐랄까 큰 회사를 상대로 잘못을 입증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네, 상상만 해도 어렵네요. 물론 저기 1953년에 만들어진 근로기준법에도 재해보상 규정이 있기는 했어요. 사업주 잘못이 없더라도 그러니까 무과실 책임으로 일정 금액을 보상하도록 하긴 했죠. 하지만 1960년대 우리나라 경제가 막 급성장하면서 산업재해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났거든요. 아, 산업화 과정에서요? 네. 특히 작은 회사들, 영세 사업장들은 돈이 없어서 그 근로기준법상 보상마저도 제대로 못 해주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아하, 그래서 결국에는 국가가 나설 수밖에 없었군요. 사업주들한테 미리 보험료를 이렇게 걷어서 기금을 만들어 두고, 그러다가 사고가 탁 터지면 국가가 그 기금으로 사업주 대신 근로자한테 직접 보상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꾼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1964년에 이 법이 처음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와, 꽤 역사가 깊은 제도네요. 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산재보험의 가장 강력하고 어쩌면 좀 놀라운 특징이 나오는 건데요. 바로 그 사고나 질병 발생에 사업주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 이걸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잘못이 없어도요? 네. 심지어 근로자 본인에게 일부 잘못이 있었더라도요. 그 재해가 업무상 발생한 것이 맞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잠깐만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그럼 제가 일하다가 예를 들어 제 실수로 잠깐 한눈 팔다가 넘어져서 다쳤어요. 그래도 그게 업무 중에 일어난 일이라면 산재 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물론 뭐 모든 경우가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원칙이 그렇다는 겁니다. 와, 이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상해보험 이런 거랑은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요? 맞습니다. 누구 잘못이냐 이걸 따지기 전에 이게 업무랑 관련이 있느냐 이걸 먼저 보는 거죠. 이게 바로 무과실 책임 원칙이고요. 이게 이제 민관보험하고 산재보험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고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아주 강력한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보상 수준도 일반적으로 민간보험보다 높고요. 단순히 치료비만 주는 게 아니라 뭐 장애가 남거나 사망했을 때는 연금 형태로 장기적인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요. 재활 서비스까지 제공한다는 장점도 있죠. 아,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런데 만약에요, 제가 산재보험으로 이렇게 보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회사한테 직접 뭐 민사소송 같은 걸로 손해배상을 또 청구할 수는 없는 건가요?
아, 그건 가능합니다. 별개예요. 산재보험 급여를 받았다고 해서 민사소송 자체가 막히는 건 아닙니다. 아, 그요? 네. 다만 산재보험 급여를 받으면 같은 이유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책임은 면제가 돼요. 그건 이제 국가가 대신 해줬으니까요. 하지만 만약에 사업주에게 명백한 고의나 과실이 있어서 손해가 더 크게 발생했다, 뭐 위자료 같은 거요. 그런 경우에는 산재보험 급여와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 추가적인 손해에 대해서? 네. 그런데 이때도 주의할 점은 이미 산재보험으로 받은 금액만큼은 민사배상액에서 공제하고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보통은 산재를 먼저 신청하는 게 유리하겠네요? 네, 그렇죠. 보통은 산재보험을 먼저 신청해서 기본적인 보상을 확보하고 그걸로 부족하다 혹은 사업주 잘못이 명백해서 추가적인 손해가 크다 싶으면 그때 민사소송을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100% 다 부담한다는 점, 이것도 알아두면 좋겠네요. 저희 월급에서 고용보험료는 반반 내잖아요. 맞습니다. 산재보험료는 근로자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네. 자, 그럼 어떤 사업장이 이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건가요? 뭐 제 직장도 해당될까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를 보면요.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단 한 명이라도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특히 이게 2018년부터 범위가 크게 넓어졌어요. 그래서 뭐 회사의 규모나 사업 종류가 뭐냐, 영리 목적이 있냐 없냐 이런 거랑 관계없이 직원을 쓴다면 그냥 무조건 가입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와, 그럼 진짜 거의 모든 직장인이 해당된다고 봐도 되겠네요. 혹시 그래도 예외는 없나요? 예외가 있긴 합니다. 먼저 공무원이나 군인, 선원, 또 사립학교 교직원처럼요. 다른 법률, 예를 들어 공무원 재해보상법이나 군인 재해보상법 같은 다른 법에 따라서 이미 재해보상을 받는 분들은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각자 자기 법이 있는 거죠. 아, 별도의 보호 체계가 있군요. 같은 경우는요.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면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 5명 미만.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에는 산재보험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가입은 사업주가 알아서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의무가입 대상 사업주는요. 사업 시작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고 가입해야 합니다. 이걸 당연가입이라고 불러요. 그냥 당연히 가입해야 한다 이런 뜻이죠. 당연 가입?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적용 제외 대상 사업주라도 원한다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임의가입이라고 하고요. 또 재밌는 게 원래 의무 대상이었다가 직원이 줄어서 5명 미만이 되는 등 제외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임의가입 상태가 유지되는 의제가입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죠. 아, 복잡하지만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장치들이 있네요. 네. 그리고 이 모든 산재보험 사업의 관리 감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하지만요. 실제 보험료를 걷고 보험금을 지급하고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실질적인 운영은 근로복지공단이라는 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네, 근로복지공단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는 우리가 흔히 아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 이런 직업 종류나 고용 형태랑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주 넓은 개념이죠. 자, 이제 정말 핵심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산재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뭘 기준으로 이건 업무상 재해다, 이건 아니다, 이걸 판단하는 걸까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궁금한 부분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산재 인정의 정말 핵심이죠. 법에서는 업무상 재해를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키워드는 업무상의 사유, 즉 업무 때문에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하는 거죠. 업무상의 사유. 이게 근데 좀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요건들을 충족해야 이걸 인정해 주는 건가요? 크게 세 가지 요건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당연한 얘기지만 업무와 관련된 사고나 질병이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놀러 갔다가 다친 거 이런 건 당연히 안 되겠죠. 둘째,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하고 때로는 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업무와 그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상당 인과관계요?
이거 법률 용어라 그러는지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그냥 회사에서 일하다 다쳤으면 다 인정되는 거 아닌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당 인과관계라는 건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과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요. 그 일을 하면 혹은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사고나 병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인정될 수 있는 어떤 합리적인 연결고리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서 업무가 원인이 되어서 그 재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 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는 거죠. 업무가 원인이다라는 관계? 그럼 이걸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근로자가 직접 증명해야 하나요? 무슨 재판처럼요? 원칙적으로 입증 책임은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그 입증의 정도가 반드시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100% 명확하게 증명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요? 네. 여러 가지 정황 증거나 관련 자료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추정하여 단정, 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추정해서 단정한다. 약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인정될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판단 기준도요, 그냥 평균적인 보통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재해를 당한 근로자 본인의 건강 상태나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괜찮지만 특정 질환이 있는 사람에겐 무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점을 고려하는 거죠. 그 점도 굉장히 중요하네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그럼 세 번째 욕구는 뭔가요? 세 번째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근로자 본인의 고의적인 자해행위나 범죄 행위로 인해 발생한 재해가 아니어야 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아니면 범죄를 저지르다가 다친 경우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호해 줄 수는 없다는 거죠. 네, 그건 상식적으로 그렇겠네요. 다만 여기에도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에요, 업무상 스트레스 같은 것 때문에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치료를 받던 중이었거나 아니면 다른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던 중에요. 정신 이상 상태, 즉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자해 행위를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건 법에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군요. 정말 복잡하지만 중요한 내용입니다. 상당인과관계라는 개념, 그리고 그 입증이 아주 엄격하지만은 않다는 점, 또 개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다는 점이 핵심인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사고나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지 이걸 좀 더 파고 들어가 볼까요? 먼저 사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고는 아무래도 질병보다는 발생 시점이나 장소가 비교적 명확한 편이죠. 크게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네, 어떤 유형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가장 일반적인 업무 수행 중 사고겠죠. 작업 중에 기계에 다치거나 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요. 화장실을 가거나 물을 마시는 등 업무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생리적 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도 포함됩니다. 또 업무 시작 전에 준비하는 과정이나 끝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꼭 사업장 안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고 밖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요. 네. 둘째는 회사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 때문에 다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가 바닥 청소를 제대로 안 해서 미끄러운 데 넘어져 다쳤다, 이런 경우 해당될 수 있겠죠. 시설물 문제. 셋째, 회사가 주관하거나 지시해서 참여한 체육대회나 워크숍 같은 행사 있잖아요. 그런 행사 중에 발생한 사고, 그리고 그 행사를 준비하다가 다친 경우도 인정됩니다. 회사 행사 중 사고도요? 그럼 휴게 시간에 다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점심시간에 잠깐 쉬다가 다쳐도 산재가 되나요? 그건 좀 따져봐야 합니다. 휴게 시간 중이라도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여야 해요. 예를 들어서 회사 안에 있는 구내식당에서 밥 먹다가 식당 바닥에 미끄러져 다쳤다. 이러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주의 시설 관리 책임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휴게 시간에 완전히 자유롭게 동료들하고 회사 밖으로 나가서 개인적인 운동을 하다가 다쳤다. 이러면 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은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니까요. 그 경계가 좀 애매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판례를 보면 노조원들끼리 자발적으로 연 친선 축구 경기 중에 다친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본 거죠. 회사 관리하에 있었는지가 중요하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출장같이 회사 밖에서 일하다 다친 경우는 당연히 되겠죠?
네, 물론입니다. 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출장 등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당연히 업무상 재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출장 중에 상사의 지시를 어기고 멋대로 다른 행동을 하거나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사적인 용무를 보거나 정해진 출장 경로를 벗어나서 다른 곳에 갔다가 사고가 났다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딴짓하다 다치면 안 된다. 그렇죠. 실제로 출장 가서 밤에 개인적으로 유흥업소에 가서 술 마시고 놀다가 다친 경우는 인정되지 않은 판례가 있습니다. 네, 그건 그렇겠네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 제가 자료를 보니 출장 업무를 마치고 바로 회사로 돌아가지 않고 집으로 퇴근하는 길에 사고가 난 경우도 있잖아요.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는 출장 과정의 일부로 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례도 있더라고요. 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이 출퇴근 중 사고입니다. 이것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회사가 제공하는 통근버스 같이 명확하게 사업주의 관리 하에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다가 발생한 사고고요. 다른 하나는 이게 2018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크게 확대된 부분인데 자신의 차나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와, 잠시만요. 그럼 제가 매일 지하철 타고 출근하는데 그러다가 지하철역 계단에서 넘어져도 이게 산재가 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통상적인 출근 경로와 방법이었다면요? 와, 이건 정말 많은 분들께 해당될 수 있겠는데요? 저도 몰랐던 사실입니다. 네, 이게 정말 큰 변화였죠. 하지만 여기서도 조건이 있습니다.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거나 이탈, 출퇴근하는 도중에 다른 사적인 일을 하느라 멈춘, 중단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아, 그럼 퇴근길에 친구 만나러 다른 데 들렀다가 다치면 안 되는군요. 네, 원칙적으로는 그런데요. 또 예외가 있습니다. 그 이탈이나 중단이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행위를 위한 것이었다면 그 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는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퇴근길에 마트에 들러서 저녁장을 보거나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오거나 병원에 잠시 들러서 진료를 받거나 이런 것들이죠. 이런 필수적인 행위를 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와, 퇴근길에 마트 들르는 것까지 인정될 수 있다니. 이건 정말 실생활에 너무 유용한 정보인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출퇴근 재해 범위가 상당히 넓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사고의 경우에는 업무 수행성, 그러니까 회사 관리하에 있었나와 업무 기인성, 업무 때문에 발생했나 이 두 가지를 따지는데 보통 업무 수행성이 인정되면 업무 기인성도 어느 정도 따라온다고 보는 경향이 있군요. 네, 사고는 비교적 그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고보다는 조금 더 그 인과관계 입증이 까다로울 수 있는 질병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질병은 언제 어떻게 딱 시작됐는지 불명확할 때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을 사고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법 시행령 별표 3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종류를 보면 업무 중에 해로운 화학물질이나 분진, 세균, 바이러스 같은 것에 노출돼서 생긴 질병, 또 무거운 것을 반복해서 들거나 부적절한 자세로 오래 일하는 등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때문에 생긴 질병, 예를 들어 허리 디스크 같은 거요. 그리고 업무상 입은 부상이 원인이 되어서 다른 질병이 생긴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 다리를 다쳤는데 후유증으로 다른 병이 생기는 거죠. 최근에는 특히 중요해졌는데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의 폭언 같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나 적응장애 같은 정신질병도 업무상 질병으로 명확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다양한 원인이 있네요. 혹시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특히 요즘 관심 많은 과로나 스트레스 관련 질병 기준이 좀 궁금합니다. 네, 대표적으로 뇌혈관 질병, 뇌출혈, 뇌경색 같은 거, 심장 질병, 심근경색 같은 거, 흔히 우리가 과로사라고 부르는 것과 관련된 질병들의 인정 기준을 좀 살펴보면요. 크게 세 가지 경우를 핵심적으로 봅니다. 첫째, 증상이 나타나기 바로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해서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급격한 환경 변화를 겪은 경우, 예를 들어 갑자기 엄청난 사건이 터졌다거나, 둘째, 발병하기 전 일주일 동안의 업무 시간이나 강도가 그 이전 12주 평균보다 30% 이상 확 늘어나는 등 단기적으로 과로가 심했던 경우,
셋째, 발병 전 12주 동안 주 평균 업무 시간이 60시간을 넘는 등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린 경우입니다.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업무 시간이 길수록 관련성이 높다고 보고요. 특히 야간 근무나 교대 근무 같은 부담 요인이 있으면 더 그렇고요. 와, 뭐 몇 시간, 몇 퍼센트 이렇게 시간까지 상당히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군요. 네, 아무래도 객관적인 판단을 위한 기준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기준 자체가 뭐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요. 근로자의 기존 건강 상태나 근무 환경의 특수성 같은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입니다. 핵심은 결국 그 업무 부담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근로자의 건강을 해칠 정도였는가 이걸 판단하는 데 있습니다. 단순히 원래 가지고 있던 병이 그냥 자연스럽게 악화된 경우는 인정되지 않고요. 네, 종합적인 판단이 중요하군요. 다음으로 많이들 겪으시는 근골격계 질병은 어떤가요? 뭐 목이나 허리 디스크, 어깨 통증 같은 것들이요? 직업병이라고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근골격계 질병은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와의 관련성을 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반복적인 동작을 계속해야 하거나 무리한 힙을 써야 하거나 불편한 자세로 오래 일하거나 진동에 계속 노출되는 등의 신체 부담 업무라고 부르는 일들이 있거든요. 이런 신체 부담 업무를 한 경력이 있고 그 결과로 해당 부위에 디스크나 관절염, 인대 손상 같은 질병이 발생하거나 원래 있던 게 악화되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원래 좀 안 좋았던 퇴행성 질환이 업무 때문에 더 빨리 나빠진 경우도 의학적으로 그 관련성이 인정되면 가능하고요. 그렇군요. 질병은 진짜 원인 파악이 복잡하다 보니까 이걸 개인이 다 입증하기는 정말 어렵겠어요. 네, 그래서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라는 전문가 기구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판단하는 거죠. 아, 전문가 위원회가 있군요. 네,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진폐같이 명확한 직업병은 위원회 심의 없이 바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어렵게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종류가 꽤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아주 다양한 종류의 보험급여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병원비, 즉 치료비인 요양급여고요. 또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소득을 보전해주는 휴업급여, 치료가 끝난 후에도 몸에 장애가 남았을 때 받는 장애급여, 또 간병이 필요할 때 지원되는 간병급여,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급여도 있고요. 장기간 요양하게 될 때 휴업급여 대신 연금 형태로 지급될 수 있는 상병보상연금, 장례를 치르는 데 필요한 장례비, 그리고 다시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훈련 같은 걸 지원하는 직업재활급여 등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진폐의 경우는 조금 다른 별도의 급여 체계, 진폐보상연금 등가 따로 있고요. 와, 정말 다양한 지원이 있네요. 치료비뿐만 아니라 생활 안정까지 고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각 급여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이나 금액 같은 자세한 내용은 사실 오늘 저희가 본 자료의 다음 파트 산업재해 보상보험 2 보험급여 편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종류들이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요. 네. 이 모든 급여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국가가 알아서 챙겨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재해를 입은 근로자 본인이나 돌아가셨다면 그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신청주의군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꼭 신청해야 한다. 이 점 꼭 기억해야겠네요. 네,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늘 산재보험의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까지 정말 깊이 있게 파헤쳐 갔습니다. 들으면서 느낀 건데 생각보다 적용 범위가 정말 넓다는 점, 그리고 특히 무과실 책임 원칙이나 출퇴근 재해 인정 범위가 확대된 것처럼 근로자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되어 있는 내용들이 인상 깊었습니다. 맞습니다. 상단인과 관계라는 개념이 처음에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 상식적인 수준에서 업무와 재해의 관련성을 본다는 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사고와 질병, 각각의 인정 기준이 생각보다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산재보험은 어떻게 보면 근로자에게는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대한 정말 든든한 보호막이 되고
또 사업주에게는 더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야 하는 어떤 책임감을 부여하는 중요한 사회제도로 자리 잡고 있죠. 네. 오늘 시간 관계상 자세히 다루지는 못했지만요. 저희가 살펴본 자료에는 중소기업 사장님이나 해외 파견 근로자, 현장 실습생처럼 조금 특별한 경우에 대한 규정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데 배덜라이더나 학습지 교사 같은 특수 형태의 근로종사자, 요즘엔 노무 제공자라고 하죠. 이분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네, 그 부분도 중요한 변화죠. 이렇게 일하는 방식이 계속 변하고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이 업무와 재해의 연결고리를 판단하는 기준 또한 앞으로 계속해서 진화하고 또 논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계속 발전해야 할 부분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처럼 전통적인 고용관계가 아닌 어떤 새로운 형태로 일을 하고 있다면요. 현재의 산재보험 제도가 당신이 마주할 수 있는 일터의 위험까지 충분히 보호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잠시 한번 고민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